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함께 보겠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에미상 74년의 철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 소식에 하루 종일 들썩였는데 가요, 영화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한국의 콘텐츠가 대세에 등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감처럼 문화예술의 한류 바람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잠들어 있는 여왕의 관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여왕의 관은 30년보다 더 오래전부터 여왕을 위해 준비된 관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왕실의 깃발인 왕기가 덮여 있고요. 관 위에 화환은 지금 보시는 저 화환은 여왕이 타계한 벨보롤성 안에서 구한 꽃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충국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는데 19일 국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수치가 높습니다. 2개월 연속 8%대로 예상보다 수치가 높은데 식료품, 전기, 그리고 교통비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경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골자인데요.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대규모 재해, 그리고 경기 침체는 예외로 뒀습니다. 자,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수요일 신통방통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K 콘텐츠의 새 역사를 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과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씨의 시상식 현장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쌍문동 사는 성기훈입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Director Hwang for making realistic problem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Thank you.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자, 강유롱 기자님, 에미상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상입니까, 이 상이? 방송의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라던가 지금 K-팝 네. 그리고 K-무비 이런 큰 상들이 한류 콘텐츠 위력을 그동안 쭉 보여줬는데 이번엔 이 최고의 방송의 아카데미라 할 수 있는 에미상에서 네. 남자 주연 그리고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다른 부분까지 하면 6관왕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네.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또 K 콘텐츠가 이제 K 무비, K 팝 이어서 K 드라마까지 네. 완성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 씨는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 그 방법이 통하기만 하면은 그 메시지와 그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그것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합한 것 같아서 훨씬 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정재 씨가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눴지만 그 자리에 여자친구인 임세령 부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함께 셀카도 촬영하고 뭐 이제 기쁨을 나누는 장면인데 애정을 이제 과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종 평론가님? 드디어 공식적으로 포즈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물론 배우 이정재 씨와 그다음에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2015년도에 공식화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사진이 찍히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만나는데 뭐 사진이 찍히면 뭐 찍는 건 별로 상관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였던 사진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저께 나온 사진은 이겁니다. 레드카펫에서 손을 꽉 잡고 걸어가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전 세계 언론이 다 그렇죠. 지켜보고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까만색, 한 사람은 흰색.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거의 맞춰 입는 그런 드레스 코드로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입니다를 포즈를 취해줬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 패닝 역시 이정재 씨의 광팬이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배우가 이제 확실히 된 그런 이정재 씨의 모습을 보면서 박성민 비서관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뭐 일단 자랑스럽죠. 자랑스럽다. 사실 뭐 오징어 게임이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컨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인해주는 정말 영광스러운 업적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배우들이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엘 패닝 배우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강팬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난 11월에도 뭐 필름 갈라쇼에서도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과 함께 만나서 찍었던 사진을 본인 SNS에 계정에 업로드하면서 홍보할 만큼 굉장히 굉장한 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배우가 공개한 것 중에는 또 이제 디카프리오와 이정재의 만남 역시도 공개를 했던 바가 있죠. 그만큼 맞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인기, 특히 이정재 배우와 그 출연진 배우들에 대한 인기가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전 세계 유명한 배우들까지도 흠뻑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 신문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자, 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한 드라마입니다. 경제 효과는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이 83개국인데 83개국인데 2021년 지난해 10월 2일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17일 만에 한 번이라도 시청한 유료 가입자 수 1억 1,100만 명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누적된 시청 시간을 봤을 때 16억 5천만 시간이 됐다라는 것도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돈으로 증명이 됩니다. 1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오징어 게임. 그래서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그리고 남우주연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에서 상을 휩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과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 배우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의 하이라이트까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이 인물을 미워할 수 없고 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인물을 어떻게 만들까 같은 게 나왔고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그 고등어를 주는 장면도 그래서 나왔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유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복합적인 그 감정들을 감독님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자, 이미 전 세계인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황 감독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꼭 다시 시즌 2로 온다면 받고 싶은 상은 작품상일 것 같아요. 오늘도 애쓰 하는데 스퀴드인 줄 알았는데 석세션에서 일어나다가 주저앉았는데 다 같이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다시 한번 갖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세 분이나 다 시즌 1에서 죽여버려서 그게 좀 아쉽고 후회도 되고 어디 다시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자, 시즌 2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강희롱 기자님 어떤 내용으로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제 작품에 대한 내용은 아직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워낙 시즌 2는 시즌 1이 작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후속을 만든다는 얘기도 바로 나왔습니다. 사실 황동혁 감독도 시즌 1에서 뭐 IP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작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거의 넷플릭스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충분히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신감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시즌 1보다 후속이 더 잘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런 통설도 있긴 하지만 네. 요즘엔 추세가 바뀌어서 제작비를 훨씬 많이 투입할 거고 아마 이 사실 뭐 주제가 워낙 네. 뭐 기회상실이라든가 뭐 어떤 극단, 양극화 이런 게 주제이기 때문에 목숨 건 이런 그 시즌 1에서 그런 극적 장면들이 후속편에서 잘 버무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 2 내년쯤이면 저희가 만나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 배우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이정재 씨는 1993년 드라마로 데뷔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스타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스크린 활약상을 모아봤습니다.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e.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pad and a pity for the vine, selling little vine. Oh, can we just go home so we can work this thing out? Oh, baby.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박평우 차장. 차장이 미친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자, 강윤홍 기자님, 지금 네. 마지막에 영상 저 헌트라는 네네, 영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기서는 감독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화도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400만이 넘었고요. 추석 네. 연휴 직후에 뭐 저도 추석 연휴 직전에 봤는데 네. 정말 그야말로 액션 오락물로 물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픽션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되겠지만 400만 넘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흥행을 성공했다. 했다는 거고요. 네. 물론 본인이 뭐 1인 3역을 했습니다. 제작, 감독, 주연까지. 하지만 감독으로서도 아마 금방 조만간에 어떤 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배우, 또 제작진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정재 씨인데 최근에는 스타워즈,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죠. 스타워즈의 주연 제의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스타워즈는 너무도 극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만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뉴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정재 씨인데 하나 잘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셀카를 잘 못 찍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좀 흐려진다거나 그리고 뭐 각도가 좀 형편없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정재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인간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포커스를 아예 날려버렸죠? 강윤홍 기자님? 네, 맞습니다. 뭐 모든 걸 다 잘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 중에 스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모래시계 이후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쭉 돌이켜보니 정말 이정재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정상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말하는 인간미 이 부분은 좀 또 마음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상 받을 게 하나 더 있다면서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사실 감독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곧 날짜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청룡 영화상 있죠. 네. 가장 또 스포츠조선에서 주최하는 뭐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간 청룡 영화상을 주관한 실무 담당 데스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신인 감독상에 유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감독상, 신인 감독상을 만약에 수상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정재 씨를 저희 신통방통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정재 씨,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서 오징어 게임 제작진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들을 인선했습니다. 그리고 새 비대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갖게 될 텐데 새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김상훈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 전주의 의원, 이제 원내 의원들은 이렇게 세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외 세 사람은 김행 전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김종혁 현재 혁신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명단에는 전주의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전주의 의원 자리가 아니라 주기환 전 수사관의 자리였습니다. 발표 90분 만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전주의 의원으로 교체가 된 건데 관련해서 박형수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주기환 비대위원께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의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주기환 전 수사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사의를 표명한 겁니까? 결정적으로 여론이겠죠. 왜냐하면 비대위와 관련돼서 아직도 사실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이제 이 당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로 개정했고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의 어떤 이 업무를 오늘부터 수행을 합니다만 지난번 비대위가 어쨌든 가처분 소송, 유례 없는 가처분 소송으로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인들의 어떤 비대위원, 뭐 또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직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이번에 새롭게 다른 어떤 그 분위기로 이끌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비대위원장도 바꾸고 했는데 근데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을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옛날에 인연이 있던 사람을 그대로 임명을 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신선하더라도 다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지 않을까.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 근데 사실 전주의 의원도 그 주호영 비대위원 시절에 거기 비대위원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이었고 또 뭐 친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관, 뭐 검찰에서의 인연 여기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총 3단계까지 완전히 간 그런 이 여론의 어떤 비판이 이제 주기환 전 수사관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끊음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또 윤 대통령과 엮어지는 그런 여론, 비판적인 여론을 일단 차단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석 위원장도 과정에 혼란은 있었지만 이만하면 잘 정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역 안배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선을 마무리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비대위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그런 정치 일정을 함께 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통합과 균형
이걸 좀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습니다. 자, 사실 비대위 존속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사했다라는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더 어려웠던 이번 비대위원 인선이었는데 그래도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영입한 건 이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재형 의원 캠프에 김종혁 비대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딱히 친윤이라고 보기에는 그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캠프나 혹은 선대본부에서 중용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재형 혁신위원장한테 사실은 비대위원직을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그동안의 당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해왔던 얘기하고 결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고사를 했고 또 윤희숙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연달아 고사를 하면서 구인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조금 이제 친윤 색채가 너무 강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비대위원들을 원내외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하고 김종혁 비대위원을 선임한 것 같아요. 또 김종혁 비대위원은 뭐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언론 친화적인 면도 있고 최근에 뭐 이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삐걱거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6명의 비대위원을 꾸렸고 이제 원내대표만 새로 뽑으면 9명의 비대위는 이제 제대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 일단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신문 기일은 28일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만 당헌 개정 문제 심리는 오늘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비대위가 이제 오늘 출범을 했고 순항을 해야 되는데 오늘 14일 오늘이죠. 전국이 의결을 한 당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추석 전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한 것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열리고 그렇습니다. 28일 날 이제 국민의힘에서 연기 요청을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 자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이제 심리가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렸을 때의 문제는 내용상의 문제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의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 하는 게 가장 요지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이제 절차적 하자로 보고 전국위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절차적으로 최고위원의 4명 이상이 사퇴하면은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담았죠. 이제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사후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그것이 맞겠죠. 맞고 절차상으로 상임위나 전국 상임위나 전국이나 이런 걸 거쳤을 때 그 부분은 맞지만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최고위원들이 과연 사퇴할 만큼 그 사태가 있었냐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로 봉착한다면은 법원에서도 아마 동일한 판단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상임위와 전국위를 거친 이번 당헌 개정안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소급 적용이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창하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일단 이번에도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번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시의 어떤 비상 상황은 인위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당시 이제 한 4명 정도 남아 있을 상황에서 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1명 정도는 보궐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전국위를 통해서 이러면 5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그리고 사퇴는 안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최고위를 유지시키면서 비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최고위를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김용태 최고위원 1명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 당연직 그러니까 원내대표 새로 뽑을 원내대표와 새로 뽑을 정책위 의장 이 두 정책위 의장은 이제 서mel정 의원이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게 또 적이라서요. 이 선거에 있어서는 러닝메이트라서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네. 다시 돌아와서 네. 3명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국위에서 보궐로 하는데 몇 명을 보궐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빼놓고 나머지는 5명입니다. 1명 진명치 빼놓고 4명을 그럼 전국위에서 보궐로 할 수 있느냐? 전체 숫자로 봤을 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두 명은 보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 그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니 당대표를 어떻게 당원 전체 총회로 모아서 뽑은 사람을 전국이라는 그 정당성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데서 어떻게 그것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근데 최고위원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당원들이 다 뽑은 최고위원들의 그 과반수에 육박하는 인원을 이 정당성의 크기에 부족한 그런 전국에서 다 보궐로 한다? 그건 또다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그 전에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비상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 정당 결정에 법원이 좀 개입하지 말아 달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을 기다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그런 거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 선을 저는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사법자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과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뒤에 독전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독전관이라는 건 전문을 소리내어 읽는 그런 일을 맡은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독전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앞 1열 비대위원이 쓰러지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비대위가 쓰러지니까 이제 2열 비대위원 보고 가라는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면 기관총으로 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분명히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저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번 비대위 출범, 그러니까 비대위 시즌 2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즌 3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이번 비대위를 보면 결국에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은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법원이 결정한 것의 본질은 결국에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비대위를 출범함으로써 또다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법적인 것을 떠나서 법원의 판단을 떠나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 정도면 당 내부와 좀 융합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엔 사실 일각에서는 품어줘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했었는데 내가 달걀이냐 왜 자꾸 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하시면서 사실 당 내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계신 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발언 역시도 비대위의 구성 면면에 대해서 여전히 윤핵관 아니냐, 윤핵관의 행동대장 시즌2로 구성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게 28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계속 새로운 발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진 않았는데 언론과 최근에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품어줘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꼭 노원구에서
당선이 됐으면 좋겠고 뭐 3번이나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꼭 당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이 전 대표가 한 발 물러서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준다면 조금 이준석 대표에게 좀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원로답게 국회 부의장도 지금 현재 이제 사퇴하겠다. 본인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연장선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법원으로까지 가서 당내 문제가 가처분 신청을 1차도 아니고 2차, 3차, 4차까지 신청하는 이런 상황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도 아닌 상황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이제는 오늘을 기점으로 어쨌든 오늘 기점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28일 갈 것 없이 어느 한쪽은 심각한 타격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해법을 당내에서 모색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현재 당대표죠. 당대표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당대표로서 좀 더 정치를 넓게 보고 국민의 또 당원의 표결에 의해서 당선된 대표로서 좀 큰 자세로서 당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제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롭게 입장을 밝힌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위원장의 저러한 제안을 이 전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늦은 얘기죠. 저런 얘기는 초기에 아마 나오고 초기에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미 뭐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에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노원에서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원내 경험이 없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그런 어떤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일종의 돌출적인 행동 아니냐 이런 그걸 지적하는 발언 그런 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지워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이런 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만들려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가 반복되는 거고 이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이제 집단 린치 수준의 그런 어떤 그 폭력 하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는데 지금 뭐 이거 물불 안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급기야는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선을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가 작동했으면 법원이 선을 안 넘었겠죠. 이게 정치가 안 되니까 법원이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당 설립은 우리 헌법상 자유지만 그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또 헌법의 원칙이고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과연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런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가 이런 점을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단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에서 과거 정진석 위원장과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서로 설전을 벌였던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답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발언들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전용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정진석 의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잘 싸울 것이다, 잘 관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이라는 정치인과 이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의 이 캐릭터?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정진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강적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즉 비장의 카드가 몇 장은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볍고 팔짝팔짝 뛰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매우 무거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다. 무거운 상대. 자,
지금 저녁 전후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 대표와 상대로 해서 강적이어야 할까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을 수습해야 되고 당을 이 지금 민생에 맞춰서 어쨌든 과도기지만 이 과도기를 일상으로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혁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차라리 뭐 저격수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라든지 저격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파이터형 의원이 나서서 뭐 설전을 벌이면 되는 일이고요. 네. 만약에 전혁 의원 표현처럼 강대강으로 저렇게 계속 그 설전을 벌이는 역할이 비대위원장이라면 그것은 계속 국민들한테 분열상만 보이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이 공중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는 늘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거든요. 청년. 즉 어떤 옳은 말을 예를 들어서 상대가 하더라도 구도는 이렇게 돼요. 아니 저 꼰대 정치구나. 청년 정치구나. 이런 식의 구도이기 때문에 정치석 비대위원장이 옳은 말을 했다, 그른 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으로 언제나 끌고 들어가거든요, 구도를.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치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끝쳐야 된다. 법원은 법원대로 판결을 할 거고 자신은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 그리고 과연 정진석 호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는지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수용할 리가 없고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 현재 18명 중에서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법사위원은 딱 10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을 설득하다 못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특검법 발의해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됩니다.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 대변인님, 네. 일단 조정원 대표를 좀 민주당이 압박하고 어떻게든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 당신의 표가 필요하니 우리를 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 대표가 시대 전환 유일한 의원이자 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로서 옳은 말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고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대한 악몽이라 그럴까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끄러웠죠 그때. 지금 네. 이 부분은 과연 조정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특검법이 설사 통과된다 손치더라도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네. 국회에서는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석도 169석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15석의 열세지만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이나 조정훈 대표나 과거에 패스트트랙이 통과했을 때처럼 그러한 서로 정치 협작이라 그럴까 협업이라 그럴까 그런 형태의 다른 어떤 리소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180석을 확보해서 국회에 통과될지도 만무하고요. 네. 그래서 조정훈 대표가 정확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네. 김건희 특검이든 등등등 여러 네.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이전에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을 때 왜 그때 결과를 내지 못했느냐 그 부분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러한 특검법 발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민생을 주장하고 네. 이 두 가지가 배치되는 이러한 이중 플레이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말 민생이면 민생 네. 그리고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내내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당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그러한 거대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조정훈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가는 거는 여러모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1대 다잖아요. 네. 1대 다수인 상황에서
그 구도로 계속해서 뭔가 조정훈 대표를 압박하는 건 사실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그분이 뭔가 압박을 당한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바꾸실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 수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조금 더 여론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뭐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결론은 제가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여론을 보더라도 특히 추석 때 여러 가지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보면 과반 이상의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긍정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뭐 민주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언론사들이 보도를 통해서 뭐 특히 뭐 나토 순방이나 이런데 민간인은 뭐 데려갔다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뭐 관저 수의계약 공사는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꼭 민주당이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아도 언론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만큼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과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제대로 된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제2부속실 만들어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 또는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다와 같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수사 상황들이 사실 진척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뭐 김건희 여사 욕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 강공한 그 방법을 택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주 오래 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때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거기서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을 그 검사들을 믿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특검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혐의들 중에 가장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합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 지금 강원도지사 하는 국민의힘 측 의원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엄청나게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또 그거 다 검증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정수 중앙지검장 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중앙지검장 산하에서도 계속 그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이정수 지검장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떤 과정도 있고요.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사들의 어떤 검증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허위 학력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 특검법에서 전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도 영부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때도 대통령 이전에 관련돼서 뭐 결혼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뭘 어떻게 했다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재론하지 않는 그런 이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정과 관련돼서 공적인 어떤 신분이 아니한 대통령 배우자가 뭐 개입을 했다던가 혹은 세금을 낭비했다던가 이런 문제는 저는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검을 하는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 이건 정치적 공세로 읽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2년 내내 이제 수사에서 밝힌 게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과연 그럼 뭘 했냐. 그 문제가 바로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그 문제는 차지하고 나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사 리스크를 자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박성민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장신구 대여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외 순방 때 민간인 동행이라든지 그리고 자꾸 관저에 공사가 코바나 컨텐츠와 결부됐고 자꾸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
그래 밝혔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꾸 특검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특검법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지금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늘 국정조사 되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등 방법이 있는데 자꾸 정치 공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물론 특검 찬성 여론이 60% 넘게 나오는 거는 비단 이 사안에 대한 그 여론만 반영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비호감 여론,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걸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다가는 오히려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패스트트랙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역대 헌정사에 한 13번 정도 특검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일방적으로 특검이 추진된 적이 없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의 배경은 여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여론을 단지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제2부속실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리스크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지 않았냐.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지금 수사 종결이 안 되고 있어요. 대선 전에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환 수차례 거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가 매듭된 게 아니에요. 반면에 공범들은 13명이나 지금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시세 정황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시세 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지켜보면서 여론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 저걸 단지 그냥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훈 대표이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어떤 결정이 또 패스트트랙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긴 한데 일단 마음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자신이 미운 털이 박혔다라고 직접 본인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미운 털이 콕콕 박혀 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민주당에서 미운 털이 박혔죠? 뭐 검수완박도 반대하고 이래저래 많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미운 털이 박히셨는 모양이다. 아니 저는 중심 잡으려고 한 건데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뭐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자,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던 지금 조정훈 의원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또 그대로 고수를 입장에 계속 하게 될지도 한번 기다려보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처음으로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 과반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좌고우면하기보다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처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좀 명시적인 뜻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네. 일단 여론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좀 생긴 모양새고요. 단순히 이제 그 추석 때 여론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한 기관의 조사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심을 보더라도 이게 객관적 수치적으로 과반이 넘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특히 최근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사법 정국으로 말려 들어가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너무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것이 좀 합리적인 비판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뭐 강하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합리적인 상식과 판단을 기반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신 바가 아닌가 싶은데 뭐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과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데 있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에 좀 옮기는 행동하는 야당을 좀 주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론조사도 뭐 이재명 대표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점점점 이재명 대표를 좀 조여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죠. 이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55억 원 관련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겼는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곧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했고 처리를 했고 이것은 성남이라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이것이 뇌물과 관련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당히 울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거기가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뇌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국민의힘이 고발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해놓고 3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4탕 5탕 하는 중인데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죽이기 3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치 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 수사가 갑자기 180도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수사를 해왔는데 그때는 경찰이 불송치했거든요. 그러나 이게 또 한 번 더 뒤집어졌고 7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을 그렇죠. 했던 사건이에요. 2018년이었죠.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그때 이제 검찰 내에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뭐 약간 검찰 내에 내분이 있었어요. 옷을 벗는 일까지 차장검사하고 차장검사가 옷을 벗었죠. 수원지검에서 지휘해가지고 이걸 남부경찰청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보내가지고 수사 결과가 달라진 건데 저는 이 사안은 법리적인 어떤 이 논쟁이나 쟁점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뇌물을 공역해 한 게 제3자 뇌물죄인데 과거에 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대기업들의 어떤 청탁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이익을 보도록 한 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았던 이 법리거든요. 근데 과연 성남FC를 제3자로 볼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시민 구단이고 그 구단주가 시장으로서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어요. 근데 성남FC가 일종의 이제 광고 수주 차원에서 후원을 한 것을 계약서도 다 있고 특정한 개인이 이익을 본 게 아닌데 이걸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느냐 이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논리적으로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 수사 상황은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알려질 테니까 저희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8일부터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순방을 합니다.
이 일정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하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부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네.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을에 단독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문 대통령 일정에 김정숙 여사가 함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비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영화의 대사긴 하지만 전 고민정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딱 접하는 순간 강호의 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에도 사실 상도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실제로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런 걱정이 있다면 표현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없이 외교를 배우자로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하길 바란다라는 건 걱정과 함께 사실 조언도 할 수 있고 자신이 또 청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가지 마라. 라는 건 이건 간섭이고 사실은 아예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증폭될 수 있는 이미 그런 이 바탕을 깔아두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교 부문은 어쨌든 어떤 진영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외교에 대해서 시작도 안 한 외교에 대해서는 일단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 왜? 외교라는 건 국가의 안녕과 그 국민의 진짜 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행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덕담은 아니더라도 걱정에 대한 어떤 수준 정도로 머무는 것이 저는 도의가 아닐까. 이건 진영을 바꿔도 사실은 그 도의는 저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걱정과 고언의 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정무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이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외교 일정 일거수일투족이 부정적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나토 방문 시절에 뭐 장신구 착용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됐지 않습니까? 고가의 장신구를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순방을 하시면 그때 그 장신구를 착용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관심사도 그런 지연 말단적인 대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정돼 있던 외교 일정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생긴 영국 국왕의 국장이고 사실은 대통령만 조문해도 결례는 아니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도 배우자 세션도 있곤 하지만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 다른 외국 정상들도 이게 비즈니스 미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동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제 방문 정도가 조금 영부인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인데 방문 일정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1박 2일 정도인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영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걸 감안해서 정무적으로 이번 그 외교 일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단독 수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영부인은 지금은 조금 낮은 키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가라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기 무섭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도 같이 동행한다. 그러면 이제 언론의 모든 이 촉각은 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지역적인 이런 행보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단독 방문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여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1대1 구도로 비교하는 거는 사실 논점 흐리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평가도 다 사실 분분한 것이고 뭐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이나 여러 비판의 지점이 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지금 수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민간인을 순방에 뭐 동행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고 이런 거는 뭐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뭐 끌어와가지고 뭐 김정숙 여사는 단독으로 인도 방문하지 않았냐 이런 거는 그건 이제 외교적으로 인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지점을 끌어들여서 대치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좀 겸허한 자세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인식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숙 여사와 비교해서 이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이제 단독으로 방문하고 했던 부분이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죠. 그렇게 발표했는 게 김정숙 여사의 순방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당시에 허위로 발표한 게 많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비단 인도 방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체코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길에 체코를 방문한다. 사실 맞지가 않죠. 경유를 해서 주유를 급유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봤더니 체코에 결국 유명한 관광지 성당 그런 거 방문하기 위해서 간 거고 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 게 재판 과정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외 순방 과정이라는 게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일정이 많기 때문에 여사가 할 역할이 동포, 접견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일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영부인은 하나의 보조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서 국민들을 우려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잘하고 돌아오면 이런 논란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시죠. 12개 시군 구만 조사를 했습니다. 266개 지자체 전수조사하지 않았고 일단 그중에서 12개 시군구만 조사했더니 태양광 예산이 2,600억 원이나 줄줄 새고 있었다는 게 1차 표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독수 국무총리 바로 226개 지자체 모두 조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규모는 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1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사업비가 2조 1,000억 원 규모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2% 정도인 2,616억 원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 부정적 대출이 1,847억 원에 달하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 부당 집행한 흔적도 538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찰 담합 등 위법 특혜 사례는 18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는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모든 정부가 시작할 때 사실 겪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작할 때 아젠다를 하나씩 내놔요. 그 아젠다를 내놓고 성과를 재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12월에 산자부가 발표를 합니다. 3020 정책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군다나 신규 설비 용량은 95%를 태양광과
수력 발전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면서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실 걱정이 세 글자로 걱정됐습니다. 눈먼 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3.7%인가요? 네. 그걸 따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11가지의 어떤 그런 품목이 있는데 그 11가지의 70%가 첫 번째로 다 몰아간 거예요.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즉 기금의 70%를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그러면 다 몰아서 다 그냥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온갖 정말 부실 기업이라든지 그때만 딱 기업을 해갖고 사업 계획서 내고 돈 타서 그냥 해체해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 이야기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사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다수당이 점거를 하고 이거는 재생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문제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의 뭐 탈원전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세금 세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사실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이 나와요. 2019년도에 KBS에서도 태양광 복마전 이대로 둘 건가라는 제목으로도 나오고 신동아에서도 특집 기사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공론화된 적이 없어요. 언론들은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만 지적을 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에 대한 교훈을 이번에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제 작년에 서울시에서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하고 좀 누락됐다고 저는 보는 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업체가 폐업을 한 다음에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상적인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전 효율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이 다 중국산이나 값싼 부품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12조라는 돈을 투입했다면은 정부의 목표대로 에너지 생산량의 20% 이상을 태양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될 리가 만무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품을 낮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12조에 대해서 약 한 17%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 조사의 약 18%가 부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8%가 아니라 거의 한 7, 80% 서울시의 경험을 봤을 때 7, 80% 이상이 부실로 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치중하더니 그 내부는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 정부 보복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감사 법인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발표하셨는데 전 정권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압박의 그런 인식도 좀 있고 2021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 같은 것도 좀 잘 바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박성민 비서관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치 감사다, 보복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 태양광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일단 표본 조사를 한 것이고 다 앞으로의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금이 쓰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을 막론하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감사원과 관련된 비판은 사실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지금 단순히 정책 감사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이건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뭐 지금 각 부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다면 저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뭐 권익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한 달이 넘게 감사를 하면서 권익위원장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호소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무리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저는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분들이 더 할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또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